저희 학교 학부모회의 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진로 진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까? 또 내 자녀가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실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서 고등학교 입학은 바로 대학 입시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 제도와 또 고등학교 입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개념에서 이번에 학부모회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진학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해서 여러 훌륭하신 강사님이 계십니다만 이번에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모셔왔어요. 저희 강사님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부모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입 또 고입 전문 컨설턴트 엄기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대입을 알아야 고입이 보입니다. 우리 강사님께서는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전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 대표 강사, 경희대학교 입학사정 자문위원,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인하대, 인천대 역시 자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 EBS 상담교사를 역임하셨고 현직에서는 용인고, 안양고, 광명북고, 교화고, 매화고, 평촌고, 부흥고에 약 15년여의 3학년 부장 및 진학부장님을 역임하셔서 우리나라에서는 5손가락에 꼽히는 전문 진로 진학 컨설턴트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많지 않으신데 환영하는 목소리는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파주로 왔어요. 근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문산중학교를 안 와본 게 아닌데 제가 한 10년 전에 교화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교화고등학교가 굉장히 안 좋은 학교였죠. 개교 시작해서. 혹시 아시나요? 네, 저 개교 초에는 미달이었어요, 계속. 그래서 1, 2회 아이들이 좀 실력이 안 좋다고 했는데 운이 좋아서 그런지 제가 1, 2회를 졸업시킨 3학년 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교장 선생님도 저랑 같이 3학년을 했던 인연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학생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저보다는 좀 연하이지만 후배지만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왜 존경하느냐?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좋아서요. 저를 되게 못 살게 굴어요, 사실은. 어떠냐 하면 중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 대학 갈 때 데리고 와가지고 상담 좀 해달라 해가지고 계속 귀찮게 합니다. 사실 이게 대학 입시라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잘 돼야 본전이지 잘못되면 제 탓이거든요. 그래서 힘든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화고등학교가 1, 2회였는데 2회 때 졸업생이 한 210명 나갔는데 그때 서울대를 둘 갔어요. 카이스트를 하나 가고.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그러고 떠났는데 떠난 해에 요 근처에서는 제일 명문고등학교로 자리를 잡게 됐죠. 아마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교하고 근무했을 때 그 추억이 굉장히 아련한데 서울대 둘간 중에 한 명 있는 반이 지금 그 교장 선생님 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인연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체계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뭐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건데요. 자, 현재 자녀분들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로 갈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고등학교는 이렇게 많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느냐 그러는데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기타고 이렇게 큰 종류로 보면 5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고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반고죠. 파주에 있는 학교들 보면 다 일반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고 중에서도 이제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있는데 이게 보통 대도시 중심으로는 평준화 그즉 추첨으로 가는 학교도 있고 지금도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죠. 파주는 어떤 케이스죠? 아직도 비평준화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열심히 굴러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부터 노력한 아이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안에 과학 중점반 아니면 예술 중점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학고를 가고 싶은 아이가 있었는데 과학고 갈 실력은 안 되고 일반고로 가게 됐는데 일반고 중에서 과학 중점 학교로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정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를 가서 그 학교를 가게 되면 그 학교에 과학 중점 반이 있습니다. 따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만약 과학 중점 반이 아닌 다른 데로 가면 그냥 일반 학교처럼 다니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꼭 과학 중점 학교라고 과학하는 애들만 가라는 건 아니에요. 한 10반이면 한 2반 정도만 과학 중점반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 과학 중점반은 수학이나 과학 교과 수업 시간을 굉장히 많이 배치하죠. 그래서 과학고 수준의 교과 수준을 배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술 중점고가 있는데 요거는 예술, 예능, 체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안에서도 이렇게 과학이나 예술 같은 것을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자립형 사립고, 자립형 공립고는 다 아시죠? 특히 자립형 사립고는 경기도에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용인에 있는 용인 외대 부속 고등학교. 옛날에는 용인 외고라고 했는데 이러니까 외고로 오해를 받아서 이제는 외대부고로 이름을 확실하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2학교가 있습니다. 자, 특목고는 특수한 목적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고등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인재, 예술인재, 체육인재, 그다음 기술인재, 그다음 외국어인재, 이것도 외국어 인재겠죠. 이런 인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학교들이 이 특목고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가 있는데 특성화고는 과거로 얘기한다면 상고, 공고, 정보산업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학교는 영재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갈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 일반고가 제일 많이 갈 거고 그다음에 특목고나 자율고에 가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특목고는 과학고로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예고로는 경기예고, 개원예고, 안양예고, 고양예고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는 경기체육고등학교, 이건 수원에 있죠. 하고요. 외국어 고등학교는 수원예고, 성남예고, 경기예고, 안양예고, 과천예고, 동두천예고, 김포, 고양예고 이렇게 뭐 이름 보면 다 어디 있는지 아는 학교일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고등학교로는 동탄국제고, 고양국제고, 청심국제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이건 기술 장인을 만드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수원 하이테크와 평택 기계공고 이렇게 2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일반고 중에서 과학 중점 학교들인데요. 과학 중점 학교는 이런 학교들이 이제 과학 중점입니다. 교육부 지정 학교가 22개 학교, 그다음에 교육청 지정 학교가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개의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술 중점 학교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다음에 기숙형고는 교통 불편한 지역에서는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활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갔다가 월요일 날 다시
학교로 오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대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그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교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이제 일반 학교에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다니면 그래도 학교 다니기가 좀 편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고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직업학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율고는 말씀드렸었고요. 여기 보면 운정고가 자율형 공립고죠. 그다음에 영재고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재고는 경기과학고등학교입니다. 이건 수원에 있는데 아까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의정부에 있었죠. 요거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했는데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영재고로 분류가 돼서 1학기 때 뽑습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아시고요. 자, 대략 일반고는 46만 명, 그 다음에 특목고가 2만 1,000명, 특성화고가 11만 명, 자율고가 4만 6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외국어고에서 외국어 학생들이 대학 진학 현황을 좀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연세대학교에 외고 전체 학생 중에서 약 8.8%가 연대를 가요. 잘 가죠. 그 다음에 고대는 8.2% 정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해당 대학 합격자 수 대비라는 것은 어떤 대학에 3,000명이 있다면 외고 출신이 19%쯤 간다. 그러니까 한 570명이 외고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고 학생 비율에 비하면 대학 합격자 수가 대략 2배쯤 많죠. 그래서 확실히 잘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성대 같은 경우도 7.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쳐놨더니 얼마냐? 74.2%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디냐면 건대, 성신여대, 뭐 외대, 용인 캠퍼스, 인하대 이런 데까지 다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74.2%. 많이 가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여기 가는 애들은 중학교 때 원래 잘하던 애들이 가잖아요. 그렇게 간 거에 비한다면 솔직히 대략 끊었을 때 여기까지면 모르지만 여기 이하로 간 것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하로 가는 인원도 4분의 1이나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특목고 보내는 게 능사냐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특목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자립형 사립고입니다.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서울대 가는 인원이 요 정도 나와요. 32명, 34명에서 4.4%, 4.7%. 그다음에 연대가 9.1, 6.8, 고대가 6.8, 7.0 해서 여기는 탑10 대학까지 누적 비율 보면 60에서 77 정도 간다. 많이 가죠. 외고보다 확실히 결과가 더 좋습니다. 외고보다 결과가 더 좋은 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수험생 대비해서 봤을 때는 여기 스카이를 18.5%에서 20.3% 가는데 외국 자사고에서 수험생만 놓고 봤을 때는 1.83%, 수험생 전체 중에는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인원이 1.83%인데 실질적으로는 18.5에서 20.3% 가니까 무려 10배 이상 잘 간다는 얘기죠. 수험생 대비로 본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5%인데 59에서 77.6이니까 대략 본다 그러면 역시 12배에서 15배 정도 더 잘 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의 경우는 어떠냐? 일반고는 한 190 이상인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대략 2에서 4%쯤 갑니다. 일반고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그러면 300명인 학교라고 하면 190 이상, 중학교 내신 성적 190 이상인 학생이 6명에서 12명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6명에서 12명 어디 가느냐? 아무리 못 가도 여기까지는 보내야죠. 일반고에서도. 그러니까 일반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자사고의 경우 사실 이
이 학교 성적이 좋긴 하지만 자사고 들어가려면 용인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한 195, 그리고 동산고 같은 경우도 192 이상 돼야지 커트라인이 그 정도에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여길 갔다 하더라도 역시 4분의 1은 탑10 대학을 못 간다. 그랬을 때 꼭 자사고를 보내는 게 최선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저한테 질문하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를 특목고나 자사고로 보낼 거야 아니면 일반고로 보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몰라요. 왜? 그 아이를 잘 관찰해 봐야 알아요. 아이의 성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적 뭐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선발 시기를 보시면 자, 전기 먼저 뽑는 거죠. 특목고에 있는 과학고, 예고, 최고, 마이스터고는 먼저 뽑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실업계 고등학교들이죠. 역시 먼저 뽑고요. 일반고 중에 특성화 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간혹 있어요. 옛날로 얘기하면 종합고등학교 성격을 가진 학교들. 그런데 특성화 학과들은 역시 먼저 뽑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에 가면 특목고에 있는 외고, 국제고,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로 뽑는데 얘네들은 날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후기는 날짜가 똑같습니다. 원서 접수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전부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정규고등학교, 북과학고등학교가 8월 23일부터 8월 30일. 그리고 마이스터고가 10월 18일에서 21일, 예고도 마찬가지.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최고, 그리고 또 일주일쯤 지나서 특성화고, 그리고 2주쯤 지나서 일반 전형, 특성화고, 일반 전형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의 경우는 외고, 국제고가 12월 9일부터 15일. 근데 자, 자사고도 그렇고 자공고도 그렇고 일반고도 그렇고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발 방법만 좀 차이가 있죠. 외고는 내신 출결 면접으로 하고 자사고, 자공고는 학생부 서류 면접을 통해서 하고 일반고는 학생부만 가지고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성적으로 본 중학교 성적으로 본 대학 성적인데요. 이건 예측 시스템입니다. 근데 요거는 학생이 자기한테 수준에 맞는 고등학교를 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비평준화에서는 꼭 맞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보시면 보통 반에서 1등하는 학생, 중학교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내신 성적이 194 이상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긴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 근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내신 성적이 대략 한 1.7등급 정도 이내에서 주로 많이 받는다. 물론 뭐 더 나빠진 아이들도 있긴 있죠.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2, 3, 4등인 친구들은 188 이상인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 성적은 한 2.4에서 2.5등급 정도까지 받습니다. 내신을. 그 다음에 5, 6, 7, 8등급이 되겠습니다. 5, 6, 7, 8등은 내신 성적 178. 고등학교로 간다 그러면 한 3.4등급까지 받는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까지가 인서울 내지는 수도권, 가까운 수도권, 인서울에 가까운 수도권 대학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부터는 저 내신 보세요. 대략 한 3.4에서 4.2 정도 나오거든요. 이러면 수도권 가면 대성공이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13, 14, 15, 16, 17, 18. 이 친구들 내신 성적은 한 4.2에서부터 5점 정도, 아니면 4.9, 5점 뭐 이 정도 나옵니다. 얘네들은 솔직히 이제 내신 성적으로는 수도권 가기도 어렵죠. 특별한 특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뒤쪽으로 가면요,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친구들 성적 받쳐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막으려면은 냉정하게 이쪽 친구들은 정말 독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특성화고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단 고등학교를 좀 낮춰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에 보다 고등학교를 조금 낮추는 거죠. 그럼 내신을 잘 딸 수 있으니까요. 이 비평준화의 장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고등학교 선택적 확인 사항인데요. 고등학교 갈 때 교육 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느냐 없느냐, 선택 과목에 이거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선택 안 돼 있는 학교 가면 얘는 지가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없고, 그랬을 때 요새 대세가 아무리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는 지가 좋아하는 과목을 수업도 안 들었다고 하면 누가 걔를 그 분야에서 관심 있고 흥미 있는 아이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당연히 안 뽑죠. 그래서 그런 거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진로 분야에 맞는 진로 선택 과목 개설 여부 역시 교육과정 편집과 연계돼서 같은 얘기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진로 활동, 행사, 대회가 뭐가 있는지 역시 이것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동아리 또는 진로, 행사, 대회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알림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진학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재학생과 졸업생, 대학을 갔을 때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숫자만 놓고 잘 보냈네 할 게 아니고 냉정하게 재학생이 얼마나 갔는지, 졸업생은 얼마나 갔는지 이걸 따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간 친구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 지방 대학은 어땠는지, 합격률만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대학들 많습니다. 근데 그 합격률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 얼마나 보냈는지, 수도권 대학은 또 얼마나 보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교과로 갔는지 학종으로 갔는지 수능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에 가면 얼마든지 고등학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한테 야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이래서 하면 흥미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학교 들어가 보고 이 학교 어떠네 뭐 이렇게 평가도 하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고등학교 진학할 때 있는 전형인데 뭐냐?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했는데 국제고, 외고, 자유형 공사립고에서 실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국제고에는 청신국제고,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 있죠. 자유형 공립고는 삼숭, 세마, 와부, 청학, 함연고, 그다음에 자유형 사립고에 안산, 용인, 그리고 외고 이렇게 8개, 과학고, 경기부 요 학교들이 모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첫 번째로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소개서죠. 그래서 이 자기개발 계획서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 1000자, 인성 영역 500자에서 합해서 1500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 진로계획, 지원 동기 이런 걸 위주로 써야 돼요. 왜? 면접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이거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자기주도 학습에서 이런 걸 쓰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자기주도 학습 내용을 보고 면접에서 질문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인성은 자기개발 계획서 및 학생부 교사 추천서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인성은 자기개발 계획서는 500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외고 국제고는 영어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내신 160점에 출결 점수는 감점만 해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160점 만점으로 1단계 전형을 하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영어가요. A를 받으면 40점이고 B를 받으면 36점 이렇게 매기게 돼 있습니다. 환산점으로. 그러면 보세요. A가 40점인데 이게 어떻게 160점이 되느냐? 이거는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에서 4번의 시험이 있죠. 이 4번의 시험 성적이 각각 40점씩 들어가기 때문에 16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애가 2학년, 3학년 영어 시험을 다 4번 다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외고나 국제고 한번 도전시켜 볼 기본적인 내신 성적은 돼 있다는 거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가면 1단계 성적 160점에다가 면접 40점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내죠. 근데 이제 만점자가 많다 보면 면접 점수에 의해서 결판이 나겠죠. 그다음에 A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시험에서 90점 이상 나오면 A예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90점 이상,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이렇게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교사 추천서입니다. 지원 학생의 학습 과정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학생의 진로 계획이 해당 고교의 설립 목적, 교육 과정 등에 일치하는지의 관점에서 평가해 주십시오. 봉사 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 지원 학생의 중학교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인성 요소를 평가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 요소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쓰는데 이제 여기다가 담임 선생님이 쓰죠. 대체적으로는 좋게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은 안 좋게 써주는 선생님도 나와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경우 보면 굉장히 좀 이기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조금 쓴 게 또 이상할 때가 있고, 또 학생부에 표현한 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좋게 써주세요, 선생님들이. 근데 쓴 걸 보면 조금 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하고 다툼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선생님들이 써줄 때 나쁘게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함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함은 어떻게 보면 고집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학생이 써야 되는 1500자 내용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또 학교 특성과 연계해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 스스로 본인의 꿈과 깨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써라. 여기 크게 보면 3가지죠. 학습해온 과정과 과정에서 느꼈던 점,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그 다음에 활동 계획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의 경우는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써봐라 하는 거예요. 이게 500자입니다. 위에 게 1000자고요. 그래서 합해서 1500자를 학생들이 써내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진로가 결정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학생 진로가 결정되어 있으면 진로와 관련이 있는 학교로 보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뭐 예체능 쪽을 원한다. 예체능 고등학교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고로 그냥 가서 예체능을 대비시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대학 진학 여부. 대학 갈 거냐 안 갈 거냐. 세 번째, 현재의 내 내신 성적은 어떠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대학을 갈 때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이 일반고냐 특목고냐.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해야 되는 요소들이 되겠죠. 첫 번째로 진로가 결정되어 있느냐. 자, 진로에 맞는 고교 진학이 최선인데, 아이들한테 진로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해요. 너 진로가 결정돼 있니? 그러면 아직 안 돼 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죠. 당연해요. 근데 진로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 2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이 2가지예요. 너 좋아하는 일이 뭐가 있어? 라고 물으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그래도 몇 개는 답을 합니다. 한두 개 답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한 10개씩 답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좋습니다.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 라고 하면 대부분이 고개를 옆으로 줘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왜? 그랬더니 특별히 전 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드라마의 문제점이에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 항상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과 일에 성공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엄청나게 내놓거든요. 이걸 많이 본 학생들은 잘할 수 있는 일이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능력을 가져야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없죠. 그 정도 능력은 잘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천재성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잘할 수 있는 일은 네가 그냥 반에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에 속할 수 있는 일이면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골라봐라 라고 하면 그래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서히 골라내는 게 좋고요. 만일 우리 아이가 정말 진로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두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리어넷, 또 하나는 워크넷. 이 두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이트에 가면 학생 이름으로 가입을 하면 모든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검사 결과까지 다 줍니다. 검사 결과 받아서 학생이나 부모님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학교에 있는 진로 선생님 찾아뵙고 이것 좀 해석 좀 해주세요 하면 다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학생의 진로를 확실히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일반고나 특목고나 자사고 중에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꼭 대학 안 가도 돼. 우리 아이는 차라리 직업교육 받았으면 좋겠어 한다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성적 어때야 되나요? 자, 자립형 사립고는 192 이상 돼야 되고요. 자립형 공립고는 한 175 이상. 요건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는 165 이상, 일반고 140, 특성화고 110에서 190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일반고도 110 아니라 100도 갑니다 요새. 그냥 성적만 나오면 일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140 이하인 친구들은 일반고 갔을 때 대체적으로 남 성적만 올려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비평준화 지역이니까 그래도 140 이하라도 좀 학교 레벨이 떨어지는 고등학교로 가서 내신 잘 받아가지고 대학 보내겠다? 그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그거 잘 쓰면 굉장히 유리하게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다음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수시로 갈 거면 내신 성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고로 가는 게 중요하고, 만약 또 이 파주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일반고 중에서도 우리 아이 실력보다 똑같은 대학보다 한 단계 낮은 대학을 보내서 내신 관리를 잘 시켜서 성공시키겠다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정시로 지원했을 때는 수능 성적이 중요하니까 이때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무래도 낫겠죠. 물론 일반고에서도 수능 못 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수업 분위기라는 거. 예, 일반고에 가면 한 20-30% 학생은 수업과 아주 관심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어수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고냐 특목고냐. 자, 일반고를 지원할 친구와 특목고를 지원할 친구. 자, 특목고 지원할 친구부터 보겠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친구. 고집 세고 지기 싫어하고 강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은 특목고로 보내도 괜찮아요. 왜? 얘네들은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첫 시험을 보고 나면 중학교 때 전교 등수만도 못한 반등수를 받는 친구들도 많이 나오죠. 자, 이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정말 밤새 가면서 독하게 공부해서 성적을 끌어올립니다. 얘네들은 지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굉장히 상위권으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일반고 지원할 친구들은
온순하고 성실하면서 여린 친구들. 얘네들은 전교등수만도 못한 반등수를 받았을 때 좌절합니다. 자신감을 잃어요. 공부하면서도 집중이 안 돼요. 이번 시험에서 또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신감을 잃다 보니까 성적은 자꾸만 처지게 되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자사고나 또는 특목고에 들어간 친구들 중에서도 약 4분의 1은 본인이 원했던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이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 케이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온순하고 성실한 아이들은 일반고 보내서 거기서 내신 관리 잘 시키는 게 일단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요. 이제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입니다. 자, 첫 주제가 대학 가기는 쉬운데 원하는 대학 가기는 힘들어요. 참, 제목이 아직은 이해하시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정원이 3,000명 조금 넘습니다. 3,000명이라고 했을 때 수험생이 50만 명이니까 50만 명 중에 3,000명만 서울대를 가잖아요. 결국 0.6%만 서울대 간다. 이 얘기죠. 그러면 전국에 1,500개 교하면 한 학년이 300명인 학교. 한 학년이 300명이면 한 12학급 되겠죠? 12학급인 학교일 때 1.8명 정도가 서울대를 간다. 그러니까 한 명 가면 간 거고 2명 가면 대박인 거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연고대 8,000명, 1.6%, 4.8명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합치면 1,100명, 2.2%고요. 6.6명이 간다. 6.6명은 12학급으로 친다 그러면 0.55명, 한 학급당 인원이 0.55명이며, 즉 반에서 1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카이를 간다는 보장은 2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수치는 또 어떤 수치냐? 냉정하게 따졌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실력을 동일하다고 놓고 본 계산이죠. 실제로 보면 이거보다 일반계고에서는 훨씬 못 가죠. 특목고에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인원보다도 훨씬 적다. 한 0.3에서 0.4 정도 가는 게 거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탑10 대학. 탑10 그러면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뭐 여기까지 11개 대학을 우리가 탑10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3만 명이에요. 6%, 18명. 학급당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 경희대 갔다라고 하면 대박인 거예요. 옛날에 갈 때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반에 1.5명뿐이 못 가니까. 자, 그다음 인서울대학 9만 명입니다. 18%예요. 자, 학급당 4.5명. 학급당 5명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5, 6, 7등, 7, 8등까지 해가지고 얘네들 저기 서울 아니면 수도권이다라고 하니 말씀드렸었죠. 이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명이잖아요. 4명에서 5명인데 솔직히 일반고는 4명이라고 봐야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농담하시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서울대학이지. 이 말이 사실 농담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지금은 대학 서열이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쫙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대학으로 가니까, 과거처럼 뭐 지방 국립대학 뭐 이런 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전국 대학은 35만 명입니다. 70%예요. 보세요. 17.5명. 한 반 25명이라고 했을 때 17.5명이 대학을 갈 수 있다. 2, 3년제 대학까지 하면 55만 명. 수험생이 50만 명인데 대학 정원은 55만 명이에요. 이러니까 다 가죠. 다 갑니다. 110%니까. 그래서 정말 엎어져 맨날 잠만 잤는데 나 대학 갈래요 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좀 멀리 가서 그렇지. 멀리 가서 그렇지. 가려면 갈 수는 다 있다. 이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보세요. 대학 가기는 쉽죠.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은 되게 힘들죠. 자, 이게 현재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바로 이게 그전부터 사실 예견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학들의 정원을 줄여서 최소한도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둔 결과가 역대 정권들이 어떻게 보면 인심만 쓰고 놔뒀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 상황 때문에 생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왜? 다 대학 나온 친구들이니까 일자리도 대학 나온 일자리만 찾아요.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대학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대학 나온 일자리를 찾는데 대학 나온 일자리를 80%를 만드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일자리 아니면 차라리 알바나 하고 놀을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희한하다고 생각한대요. 뭐가 희한하냐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나라가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다 쓴다. 전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청년 실업이 있으면 청년 실업자들을 그 일에 맡기면 되지 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다 써? 얘네들이 다 대학 나온 애들이라서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참 이거 대학 정원 줄이는 작업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역대 정권이 욕먹을까 봐 다 안 건드려요, 이걸. 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대입 전형 종류 보겠습니다.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 요거는 내신 성적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전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논술을 봐서 보는 전형.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요거는 학생이 자기 진로와 관심이 있는 분야의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를 평가하는 전형이 되겠죠. 그다음에 실기 전형. 요건 특기자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고라든지 과고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주로 많이 가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적인 학생들은 1, 2, 3번 중에 가는데 2번도 논술 전형은 특별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 3번 중에 가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시 전형은 수능 전형, 수능 성적 가지고 뽑는 전형과 그다음에 실기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한 거 보실까요? 교과, 종합 요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른 거는 혹시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교과나 종합으로 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수능으로 간다. 자, 내년이죠. 내년 대입 전형 기본 일정 보시면 원서 접수. 자,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에 대한 등록은 12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합니다. 그리고 수능은 11월 16일 날 보고요. 성적 발표는 12월 8일 날 합니다. 그리고 정시 원서 접수는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6일 사이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는 9월 두 번째 주, 그리고 정시는 1월 첫 번째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대략 보시면 2021년도에 77대 23 정도로 수시가 굉장히 많았죠. 77%. 그랬다가 2022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수시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조국 교수 사태, 그다음에 한동훈 지금 현 장관 그 자녀 문제 뭐 이런 게 자꾸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시를 줄인다 해서 줄인 거죠. 근데 1년 만에 다시 오히려 늘었어요. 지금 78대 22. 거의 4대 1 비율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시 뽑는 인원이 27만 2천 명이고요. 정시는 7만 6천 명이에요. 이러니까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나머지들이 정시에서 경쟁을 하는데 정시는 뽑는 인원 자체가 적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아주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경희대 정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2등급 2개,
뭐 3등급 2개? 또 이제 위쪽 3등급이면 수능 성적이 그럭저럭 갔었어요. 그리고 2등급 4개면 그래도 중상위권 이상 학과 갈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112 정도 돼야지 경희대 갑니다. 왜 그러느냐? 뽑는 인원이 이만큼 대폭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기가 더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비율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전국 단위의 뉴스 같은 데 보면 이게 나옵니다. 신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수시가 43.87%로 제일 많이 뽑는다. 그 다음이 29.01%가 정시고요. 그 다음에 24%가 종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교과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내신 성적 잘 받아야 되겠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교과만 가지고 되느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서울에 있는 탑 11개 대학, 중경외시까지죠.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종합 전형입니다. 40%가 넘죠. 41%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수능이고 논술이고 교과는 7%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교과 43%라고 했는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별로 안 뽑네. 저희가 상위권 대학일수록 고등학교 내신 못 믿겠다. 이거죠. 사실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파주 같은 경우는 비평준하잖아요. 그럼 파주에서 랭킹 1위 고등학교 학생들의 내신 성적과 제일 꼴찌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똑같이 비교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라는 생각 드시죠? 사실은 실력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근데 실제로 대학 갈 때는 교과만 보고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20개 대학 탑 22 하면 보통 그 앞에 중경외시 다음으로 건동홍숙, 아인국숭 뭐 여기까지가 탑 20위권인데, 여기를 보셔도 1위는 역시 종합입니다. 2위가 수능이고요. 인서울대학에도 1위는 종합이죠. 2위가 수능이고, 이때 와서 3위로 드디어 교과가 올라옵니다. 이제 겨우. 그리고 경기 인천으로 갔을 때 드디어 1위가 교과가 되죠. 충청권으로 갔을 때는 압도적인 1위죠. 이래서 이걸 쫙 보면 교과는 갈수록 키가 커집니다. 그죠? 이 얘기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안 뽑거나 적게 뽑고 중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많이 뽑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종합은 갈수록 키가 작아지고 있죠. 이것은 상위권에서 많이 뽑고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안 뽑거나 적게 뽑는구나,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에 난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이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시는 다시 수시 1차와 2차로 나눕니다. 근데 이 1, 2차를 나누는 것은 공식 입시 용어는 아니에요. 입시 전문가들이 편의상 분류해 놓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원서 접수 똑같이 합니다. 1, 2차라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근데 왜 이걸 둘로 분류해 놨느냐? 바로 대학별 시험. 대학별 시험을 수능 전에 하느냐, 수능 후에 하느냐. 자, 이거에 의해서 입시 전략이 굉장히 달라져야 됩니다. 왜? 보세요. 수능 이전에 하잖아요. 대학별 시험을. 그러면 언제 하느냐? 9월 둘째 주에 원서 접수 끝나고 9월 말에 첫 번째 대학 시작합니다. 보통 수시는 6개의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9월 말에 첫 번째 대학 끝나면 한 주일쯤 있다가 두 번째 대학, 또 한 주일쯤 있다가 세 번째 대학, 이렇게 가죠. 그러면 5주에서 6주를 끌어야 돼요, 이게. 근데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9월 말부터 11월까지면 한창 수능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얘는 수시 1차의 원서를 집어넣은 순간 수시에 지원한 대학 준비해야 되죠. 그게 면접이면 면접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하느라고 수능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능 성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수시 1차 지원하는 애들은.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지원해야 되느냐?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친구들. 얘네들은 내신으로 승부를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1차에서 결판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시 2차는 어떠냐? 수능 이후에 대학별 시험을 본다. 따라서 수능 때까지는 수능에 올인할 수 있죠. 수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시 2차는.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바로 대학별 시험 준비를 이틀, 3일 준비해가지고 도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해야 되느냐?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친구들. 얘네들은 정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시로 가는 게 맞죠. 정시로 가는데 정시로 우리 애가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이다라고 한다면 수시에서는 경희대학만 쓰는 게 아니고 경희대학도 쓰고 경희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도 쓸 수 있잖아요.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대학 붙으면 좋고 안 되면 정시로 가면 되고. 따라서 손해 날 일이 없는 거죠. 수시 2차는. 그러니까 성적이 좀 나오는 친구들이 수시 2차를 하는데 수시 2차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최소한도 수능의 영향 없이 최고로 대학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가는 친구들은 나는 정시야 이러는데 정시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목고 간 친구들 또는 자사고 간 친구들도 수시 2차를 노려서 잘 가면 오히려 대학을 수능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골치 아프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 수시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를 지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자 수시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수시 합격자 발표 언제 합니다? 했어요. 붙었어. 근데 얘가 되게 좋아하질 않아요. 제일 안 좋은 대학에 붙어서요. 자기가 별로 원하지 않는 대학에.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아서 원서 등록을 안 해요. 그러면 얘는 수시에서 다른 대학 추가로라도 붙지 않으면 그 해에는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등록은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대학 합격하면 그때 옮겨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교과입니다. 자, 교과 100% 전형 대학.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은 내신 성적을 믿는다 안 믿는다? 잘 안 믿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이 최저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최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학은 내신 성적으로 뽑긴 뽑는데 최소한도 수능 성적이 이 정도는 돼야 돼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요. 그게 좋은 대학은 뭐 3개 합 5, 3개 합 6, 또 2개 합 4, 2개 합 5, 2개 합 7.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다. 근데 최저 없는 대학도 있어요. 이게 서울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뭐 들어보니까 광운대, 덕성여대, 명지대, 한양대 정도는 들어봤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썩 좋은 대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한양대는 그래도 매력이 있잖아요. 이 한양대는 전국에서 내신 좋은 애들은 다 몰립니다. 그래서 인기학과는 거의 커트라인이 내신 커트라인이 1.0이에요. 1.0이라는 얘기는 5, 1등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한양대를 갑니다. 여기는 내신 수능 체제 없으니까 수능 성적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과 플러스 면접입니다. 이건 면접도 해요. 면접을 하니까 이제 대학들이 연대 이대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왜 체제 없는데 연대 이대 놓느냐? 면접 통해서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대학들이.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과 플러스 서류 전형입니다. 사실 교과 플러스 서류 전형은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애매한데 이게 교과 전형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종합 전형일 수도 있죠. 교과와 종합 전형을 믹서시킨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형이 있는 대학들, 이렇게 체제 없는 대학과 체제 있는 대학이 있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교과 성적으로 대학 가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최상위권은 1.3등급 이내. 그다음 상위권은 1.7, 중하위권 2.1, 경기 소재 수도권 대학도 한 2.5등급. 물론 수도권 대학 중에 이름이 좀 많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이거보다 훨씬 내려가겠지만 조금 레벨이 있는 대학들은 2.5등급 이내에서 합격생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플러스 학생부인데 학생부를 되게 조그맣게 썼죠. 이거는 학생부, 즉 내신 성적이 반영은 되는데 내신 성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술을 하는 대학들은 다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논술을 한다 그러면 아, 쟤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아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내신 성적 보세요. 최상위권 2, 상위권 2.5, 중하위권 3, 경기 소재는 한 4.5까지, 3.5까지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내신이 더 나빠도 논술 실력만 좋으면 돼요. 또 근데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냐?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내신 성적보다는 논술 능력과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 이래서 논술하는 친구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 또 한 부류는 무모한 친구들, 아니면 부모님한테 등 때밀려서 할 수 없이 하는 친구들이. 왜? 여기 보면 내신 성적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필요 없이 수시로 갈 수 있는 전형은 논술밖에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논술 내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안 되죠. 실력 있는 친구들이 도전하는 장이지 여기가 그냥 내신 성적 안 된다고 도전할 수 있는 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논술형일 걸 수능형이다. 논술 잘하는 친구들이 수능도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문계열은 국어 사회 잘하는 친구들 보통 2등급 이내. 자, 자연계열은 수학과학 잘하는 친구들, 수학과학이 2등급 이내인 친구들이 도전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냥 EBS 논술 특강 활용하세요. 안 그러고 학원 다니려면 이게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논술 비용은. 근데 EBS 논술 특강 활용하면요, 굉장히 좋은 게 일단 비용 면에서 거의 안 들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계성. EBS 논술 특강에 나온 제시문이나 문제를 대학이 그대로 냈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거. 다른 문제는 안 되지만, 이래서 연계성이 있는 이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면 딱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저 없는 대학이 굉장히 많고 좋은 대학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즉 수능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교과 중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내신 성적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여요. 똑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도 학교 활동도 보긴 보는데 내신 성적을 더 중요하게 보고 학교 활동은 좀 차선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류 중심입니다. 서류 중심 대학들은 요거는 내신보다는 활동한 실적을 더 중요하게 보는 대학들입니다. 근데 대학을 보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어요. 즉 교과 중심도 있고 서류 중심도 있고 둘 다 있습니다. 하나씩 보통 많이 해요, 대학들이. 보시면 여기 최저 없는 대학 있잖아요. 서울대학부터 있죠. 서울대학부터 다 있어요. 서울과기대, 서강대, 성명대, 성균관대, 시립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예대, 한양대, 울산과기대, 포항공대까지.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이 다 최저 없는 상태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수능 성적이 우리 아이가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 웬만큼 받고 또 활동도 제법 했다 이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니까 제가 아까 진로 결정 빨리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최소한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자기 진로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친구들은 동아리 활동부터 진로와 관련이 있는 데로 가죠. 근데 이게 결정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친구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3년 동안 동아리 활동했는데 어떤 친구는 스펙이 꽤 많은데 어떤 친구는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펙이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1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순간부터 벌써 차이가 확 벌어지는 전형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그 진로와 관련이 있는 활동을 많이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자, 내신 성적 보세요. 최상위권 한 1.7, 상위권 2.5, 중하위권 3.5, 경지 소재는 한 4등급까지. 훨씬 내신이 많이 내려갔죠. 또 최저도 없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훨씬 편해졌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학이 바라는 인재상입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 자, 사교육 없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을 좋아한다.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진로 탐색에 열심인 인재. 학생의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탐색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따라서 이 두 번째 인재를 제일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역경을 극복한 잠재력 있는 인재. 자, 집안 형편은 가난할수록 좋고 부모님 이혼하면 더 좋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역경을 극복한 잠재력 있는 인재는 그렇게 큰 요소라고 보시진 필요도 없어요. 결국 제일 중요한 요소는 진로 탐색에 열심인 인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의 학생 평가 5가지 원칙입니다. 다양성, 얼마나 자기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했는가를 평가하고요. 두 번째는 관련성. 이 다양한 활동을 했더라도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있는 활동을 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냥 친구 따라간 친구들은 다양성은 뭐 차이가 없죠. 그런데 관련성에서는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지고요. 지속성, 얼마나 꾸준히 노력했는가. 뭐 봉사활동도 일주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한 봉사활동 7, 8, 56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한 거하고 한 달에 한 2번씩 토요일 날 2시간씩 나가서 한 봉사활동 한 달 해봤자 4시간이죠. 1년 해봤자 48시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가치로는 어떤 걸 더 쳐주느냐. 또 누가 봐도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한 거는 시간 얻으려고 한 거에 보이지만 꾸준히 한 거는 진짜 봉사심을 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것에 더 많은 가치를 준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합성,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를 다양한 평가 요소를 하는데 앞으로 추천서하고 자기소개서는 다 없어진다니까. 그럼 학생부만 가지고 어떻게 뽑을지 저도 좀 내년부터 어떻게 뽑을 거지?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5번째는 상대성, 지원자가 처한 환경이 어떠냐? 아까 또 나왔었던 것이니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설명드리죠. 관심과 소질을 탐색해라. 그래서 진로를 결정해라는 얘기죠. 그다음 충실한 학교 생활을 해라. 그래서 학교 안에서 공부하면서 이루어낸 과정과 성과, 특히 과정을 중시합니다. 어떻게 했는가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준비해야 되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좀 전에 나왔던 거고요. 벼락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준비한 가치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보시면 경희대 사회학과를 간 친구인데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이거는 학생부 서류 전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보다는 학교 활동 실적을 더 중요하는데 사실 이 친구는 장래 희망이 뭐냐? 작사가예요. 작사가. 근데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너 사회학과 가라. 왜? 성적도 사회 성적이 좋고 사회에 관련한 활동이 많아요. 사회학과 가라. 근데 얘가 사회학과를 가려면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작사가가 꿈이라고 해놓고 사회학과를 가면 그거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얘가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이렇게 해결해 줬어요. 면접에서 틀림없이 너 작사가가 꿈인데 왜 사회학과 갔느냐고 물을 텐데 이때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코치를 해줬는데 그 코치 내용이 뭐냐? 대한민국의 모든 노래 가사의 대부분이 남녀 간의 사랑 얘기인데 저는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분석 비판하는 작사가가 되기 위해서 사회학과에 왔습니다. 갑자기 있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오히려 면접을 잘 본 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합격한 사례죠. 사실 보시면 내신 2.95고요. 수능 성적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경희대 사회학과 갔으면 이 대박이 난 거죠. 이 친구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자 이제 여기 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준비 10계명입니다. 사실은 이쪽이 제일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조기에 목표를 세워라.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 난 대학을 어떻게 갈 거야, 또 어느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주세요. 근데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아이들이 목표를 너무 높게 잽니다. 부모님도 높게 재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제 파악이 최고의 입시 전략이다. 냉정하게 자기 현재의 실력을 딱 알아야 돼요. 현재 실력보다 한 5단계 정도 위인 대학, 이 대학이 목표 대학이 돼야 됩니다. 이래야 도전해서 성공할 확률이 있죠. 맨 처음부터 너무 높게 목표를 잡으면 어찌 될까요? 가다가 결국은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져서 끝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현재의 실력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도 기분이 너무 좋아해요. 목표에 달성하면. 마치 게임에서 한 그레이드를 뛰어넘었을 때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야 공부가 재밌어요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없이 높은 목표를 잡아놓으면 아무리 해도 목표 근처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결국은 지쳐서 중간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자기 현재의 능력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잡아서 목표에 도달하면 그 도달한 목표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목표를 재수정해가지고 또 5단계 위인 대학을 또 설정해서 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몇 번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 나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단을 올라가듯이 도전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수업 시간에 충실히 임해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얼마나 충실하게 듣느냐. 보통 좀 공신들 같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학습 내용의 70에서 80%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30% 모르는 부분을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서 해결하고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충실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7, 80%가 없으니까 훨씬 더 많은 자율학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낭비하면서 효과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학자들이 한 반은 실력이 똑같은 두 반을 분류해 놓고 한 반은 자율학습 수업 시간만 열심히 듣게 하고 자율학습은 안 시키고, 다른 한 반은 수업 시간은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자율학습을 3시간씩 시켜서 기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을 하고 나서 시험을 봤더니 자율학습을 한 반보다는 수업 시간에 충실히 들은 반이 성적이 더 좋았대요. 어느 정도로 한 5점에서 10점 정도 평균 점수가 높았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역시 웬만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모르는 거를 나머지 시간에 해결해야 되지,
수업 시간에 해결 못하고 자율학습 시간에 해결한다? 공부 시간만 늘어나게 되지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사실 옛날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교에도 근무를 해봤었는데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 경기도 3대 명문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고향에 백석고등학교, 그 다음에 분당의 서현고등학교, 그리고 안양의 안양고등학교, 이 세 학교가 그 당시에 3대 명문이었는데 제가 90년대에 안양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을 보면 걔들도 똑같아요. 학생들이니까,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쉬는 시간에 떠들고 놀고 뭐 축구 차는 것도 좋아하고 공부하는 또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다 똑같아요. 딱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수업종을 치고 딱 들어와서 보면 역시 떠들어요. 걔들도 출석부에 체크 딱 할 때까지 계속 떠듭니다. 근데 전 조용히 하라는 말을 거기서는 한 적이 없어요. 왜? 칠판에다가 가리킬 제목을 딱 쓰는 순간 아이들이 알아서 딱 조용해져요. 그만큼 수업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600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600명 중에 200명이 스카이를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걔네들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죠. 자, 이런 아이들은 어떠냐?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어하죠. 왜? 밤에 늦게 자니까. 그런데 늦게만 자냐? 어떤 날은 일찍 자요. 일찍 잔 날도 피곤합니다. 왜? 불규칙적으로 생활한 친구들은 늦게 자든 일찍 자든 저희간 피곤합니다. 만성 피로죠. 그래서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어나는 시간은 당연히 일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잠 안 온다고 하는데요, 휴대폰만 뺐으면 금방 잡니다. 이제 휴대폰 때문에 안 자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 잤대요. 그래도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규칙적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간을 공부하냐가 중요하고 또 몇 시간을 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규칙적으로 해서 뇌를 피곤하지 않게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시간 계획을 세우고 최대로 실천해라. 시간 계획 세워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세우죠. 그렇죠? 뭐 6시부터 7시까지 국어, 7시 10분부터 8시 반까지는 수학, 8시 40분부터 10시까지는 영어,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엄밀한 의미로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계획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즉 7시부터 8시까지 국어 그랬으면 국어 교과서면 교과서 아니면 문제지면 문제지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문제풀이, 내용 요약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래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 세우고 앞에 쓴 것처럼 7시에서 8시 국어, 그러니까 오늘 국어 뭐 할까? 기분 내키는 대로 국어 잡아서 하죠. 그것도 확실한 아이니까 국어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떤 날은 교과서하고 어떤 날은 문제지하고 어떤 날은 참고서하고 지멋대로 하죠. 그러니까 책을 보면 1페이지서부터 쫙 나간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 얘기는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3년간 공부를 하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1년에 4과목만 잘하면 돼요. 1년에 4과목. 2학년 때도 4과목, 3학년 때도 4과목 해서 4과목만 잘하고 아니면 한 4과목씩 하다 보면 그 총 12과목이 되니까 12과목이면 아니 이제 국영수는 3과목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사하고 그다음에
사회 2과목, 과학 2과목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12과목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럼 1년에 4과목씩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하면. 그럼 이 4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결국 책으로 할 거면 책, 그다음 문제지로 할 거면 문제지 해서 이걸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보면 어느 정도 학습을 한 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 듬성 하니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계획 세우는 거, 요것만 잘하면 고3 3년 동안 시간 계획 세워서 정말로 제대로 실천만 한다면 한 80% 정도만 실천해도 인서울대학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중학교 때 내가 어떻게 했던 상관없이. 문제는 중학교 때 안 했던 애들이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간 계획 세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씩, 그런데 일주일, 그 다음엔 일주일, 그 다음엔 한 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속 메꿔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한 달 계획도 아주 자연스럽게 세우게 돼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자기가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가 분명히 보이죠. 근데 그냥 7시부터 8시까지 국어는 그냥 그때까지만 하면 된 거죠. 한 페이지를 했던, 반 페이지를 했던, 3페이지를 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뭘 하든 간에 하나를 시작했으면 다 끝내라고, 책 한 권을 다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책 4권 아니라 그 책과 관련된 문제지 4권도 충분히 띄고도 남죠. 그렇잖아요? 그 책 한 권이 페이지 수가 아무리 많아봤자 한 300페이지 정도 될 텐데 그 1년 동안 하면 1년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도 못하느냐? 사실은 가만 따져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계획 없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 계획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많이들 놓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셨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세우는 것까지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6번째는 자율학습 시간인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집중력을 길러라.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중간고사라고 우리 아이가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자, 엄마는 흐뭇하죠. 조금 있다가 쟤한테 뭔가 맛있는 간식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들어간 지 한 20분 만에 문이 덜컥 열려요. 나와요. 왜? 물 좀 마시려고. 그래. 뭐 다른 거 줄까? 아니야. 그냥 물만 마시면 돼. 그리고 얘는 냉장고로 가서 냉장고에서 물을 만드는지 도대체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뭉기작거리다가 엄마가 이제 못 참을 것 같은 시점이 되면 기가 막히게 알고 들어가요. 그때쯤 되면. 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엄마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생각했는데 또 한 20분 있더니 또 나와요. 이번에는 왜? 화장실. 이런 식으로 갖은 핑계를 대서 한 20분 만에 들락날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집중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은 빠른 친구들은 한 3분, 늦은 친구들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3분에서 5분은 책을 봐도 책 내용이 제대로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한 5분이 지나야 그때부터 읽은 내용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끼껏 들어올만 하면 일어나서 나와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초등학교가 1시간 수업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네, 40분이에요. 중학교는요? 네, 45분이죠. 자, 고등학교는 50분이에요. 대학을 가면 1시간이죠. 왜 이럴까요? 수업 시간이. 바로 이게 집중력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은 최대로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50분 정도 된대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40분 이상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40분까지는 정말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고등학생은 더 길기 때문에 50분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 수업 시간도 이게 괜히 5분씩 늘린 게 아니고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효과가 있지, 집중력 없을 때는 책 페이지만 넘어갔지 뭘 읽었는지 하나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 공부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집중력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남학생들은 아예 집중력 결여된 친구들이고요. 여학생들은 잡생각이 많아서 공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집중력의 그 부재입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그다음에 8번째로는 나만의 활동.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남들이 하지 않은 나만의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에요.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하지 않은 나만의 활동을 계획해서 하나나 두 개 해라. 다음,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해라.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무슨 활동을 하는데 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런 거에 교실 벽에 붙어요. 어떤 친구들은 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 가려니까 쑥스러워서 눈치만 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활동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활동일 때는 적극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왜?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하는 활동은 그 활동이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도 대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학생이 다 했다는 얘기는 학생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학교가 시키니까 한 거거든요. 즉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 거. 결국 자기 스스로 한다는 얘기는 전교생이 아닌 일부 학생만 한 활동. 이게 자기 스스로 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해서만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극적인 친구들은 학교 활동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안 해가지고는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활동한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 마지막으로 학교와 선생님을 믿어라. 자, 제가 3학년 부장을 하면 그해 입시 결과를 학생들하고 한 2주만 생활하면 알아요. 즉 학년을 리더하는 리더 그룹들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근데 거꾸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이 리더를 할 때는 항상 망해요. 그 애는. 왜?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코치인데 코치들 말을 안 들어요.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 그러네요 라고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게 맞아요.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제시한 거니까 당연히 해봐야죠. 감독이나 코치 말 안 듣는 친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희한한 게 선생님 말은 안 들으면서 학원 선생님 말은 잘 들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 입시 자료가 나와요.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 딱 보면 어느 대학 무슨 과요? 그러면 거기 안 돼 대가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는 너 지원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10%도 안 돼. 그러니까 거기 넣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또 뒤밀어요. 저 여기 넣으려고 하는데 어때요? 선생님이 뭐 한번 넣어봐.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무책임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은 된다는 말을 믿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요. 떨어지죠. 근데 학원은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믿져야 이익입니다. 왜? 얘가 붙으면 자기가 코치해서 붙었다고 소문 낼 거고 떨어지면 내년에 우리 학원 또 오니까 손님 늘어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책임 없이 그냥 돼 이러거든요. 근데 학교는 어때요? 그 학생이 떨어진다고 이득이 있나요? 붙는다고 특별한 이득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된다 안 된다를 가르쳐 주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 말은 안 믿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을 믿으니까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자율학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운 걸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게 자율학습이에요. 자,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여자 챔피언이 됐어요. 이게 큰 사건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사실 올림픽에서 메달 딴 게 김연아 하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가치를 높게 인정하냐면 피겨스케이팅 챔피언 국가들이 다 선진국이었다는 거죠. 즉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사건이었다고 본대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금메달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자, 우리 애를 김연아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김연아가 스케이팅을 기가 막히게 잘 탄 스케이팅을 보여줘야 되겠죠. 한 동작 한 동작. 그래서 그 동작을 다 봤어요. 이제 한 달쯤 보면 머릿속에 완전히 익혀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스케이트 주고 타봐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가 싫으셨죠? 네, 당연히 못하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냐? 그 다음은 당연히 엉덩이가 깨져라 연습해야지만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비디오로 보는 게 수업 시간이에요. 그리고 엉덩이라 깨져라 연습하는 시간이 자율학습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듯이 공부도 똑같다. 자율학습 없는 공부는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 보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요. 주요 과목, 뒤처진 과목, 그날 배운 것 중 이해되지 않는 내용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이게 상위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게 뭔지도 찾아낼 수 있죠. 듣지 않은 친구들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은 게 다하기 때문에 찾을 게 없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능 만점 받는 학생들 꼭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학원 다닌 적 없다? 학원 가야 한 적 없이 학교 생활 충실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이 얘기 많이 나오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학부모님들은. 근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있던 학교 중에서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2명을 봤는데 둘 다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정말 학교진만 했던 친구. 근데 그거를 왜 사람들이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그런데 중하위권은 어떠냐? 학교 끝나면 학원 과외예요. 학원 과외? 뭐 도저히 혼자서 공부가 안 되면 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연습 시간이 없죠. 한마디로 올림픽 비디오 보여줬더니 얘가 스케이트를 못 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계선수권대회 비디오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 타? 그러면 이번에는 그랑프리 대회 비디오를 보여줄까? 그걸 또 보여줘요. 그런다고 얘가 스케이트 탑니까? 안 타죠. 못 타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자꾸 학원으로 내몰아요. 이건 애 공부할 시간이 계속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고생하죠. 나름대로 지는 공부했다고 해요. 근데 성적은 도대체 오르질 않아요. 부모님 속이 타죠. 결국은 지 스스로가 공부하는 자율학습이 없으면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거 보내는 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수학은 도저히 지 혼자서 못해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보내세요. 대신에 보내고 나서 학원에서 2시간 수업을 듣고 왔으면 집에 와서 최소한도 1시간 이상 자율학습할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배운 거를 정말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해야 내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리니까 아이는 힘만 들고 몸은 지쳐 있는데 공부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신 프로그램 많이 보면 많이 하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뭐 학원 과외 안 했다, 그런 많이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오답 노트 활용했다. 네, 맞아요. 오답 노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신처럼 틀린 게 몇 개 안 되는 애들은 오답 노트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죠. 근데 평범한 우리 애들은 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틀린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낭비가 돼요. 그래서 고3 돼가지고 오답 노트 만들으라고 했더니 한 달 내내 만들어요. 도대체 그 오답 노트 언제 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효과가 없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말고 상위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라. 모르고 틀린 건 A, 모르고 맞은 건 B, 알고 틀린 건 C, 알고 맞은 건 D,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라는 거죠. 그냥 틀렸다 찌끄지 말고요. 이거 틀리긴 틀렸는데 내가 모르고 틀린 건지 알고 틀린 건지, 또 맞았다 해서 동그라미 치지 말고 이게 내가 알고 맞은 건지 운 좋게 잘 찍은 건지, 이건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A, B, C, D나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서 매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공부하는 방법 순서입니다. D를 제일 먼저 해요. 알고 맞은 거. 근데 이걸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고 맞았으니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가로를 친 겁니다. C, 알고 틀린 거. 이거는 내가 문제를 이해를 못했거나 뭔가 실수한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B, 모르고 맞은 거. 모르고 맞는 순간 임팩트가 머릿속에 와 있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때 금방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B를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모르고 틀린 것을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공부 순서를 정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실 요 뒤에 제가 내신 성적 반영하는 방법까지 준비는 했는데 까지 해도 되겠네요. 그죠? 네. 고등학교 내신 성적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은 그냥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보통 고등학교 내신 성적 보면 특성화고하고 일반고가 좀 다른데요. 교과 활동 상황은 3학년 2학기 1차까지가 특성화고, 일반고는 3학년 2학기 학기 말고사까지 다 칩니다. 봉사활동 3학년 10월 달까지, 학교활동, 출결활동도 역시 10월 달까지 다 반영을 합니다. 자, 영역별 내신 성적 반영 비율 및 점수 보시죠. 교과 성적이 2학년 60점, 3학년 60점에서 120점입니다. 그 다음 예체능이 1, 2, 3학년 다 합해서 30점이에요. 그래서 교과가 총 200점 만점에 150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75%가 되고요. 그 다음이 비교과로는 출결 상황 20점, 봉사활동 20점, 학교활동 10점에서 200점 만점이 돼요. 이렇게 해서 200점이 됩니다. 자, 교과 내신 성적 내는 방법입니다. 학기당 성적은 30점이에요. 그래서 학년당 60점. 그래서 2, 3학년 합해서 120점이죠. 1학년은 시험 안 보니까. 그래서 기본 점수가 10점 있습니다. 누구든지 10점은 다 줘요. 그다음에 성취도 점수 10점, 취득 점수, 평균 환산 점수가 10점. 이렇게 해서 30점이 됩니다. 자, 내신 성취도 점수, 요거는 성취도, 이제 기본 점수는 아까 봤듯이 무조건 10점 다 주는 거고요. 성취도 점수라는 건 뭐냐면 A, B, C, D, E로 주는 거 있다 그랬죠. 교과는 A는 90점 이상, B는 80점 이상 이렇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걸 성취도라고 합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수미양가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성취도 점수의 합 나누기 과목수 곱하기 2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균 환산 점수는 원점수의 합 나누기 과목수 곱하기 0.1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점수 합 나누기 과목수 하면 100점 만점의 평균 점수죠. 여기다가 0.1을 곱해라. 왜? 이게 10점씩이잖아요. 근데 이건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에 평균 9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평균 95는 10분의 1로 줄이면 9.5점이 되겠죠. 평균이 80점이다 그러면 8점이 되는 거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자,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이렇게 해서 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어떤 친구가 국어는 90점으로 A 받았어요. 도덕은 85점으로 B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72점으로 C, 영어는 83점으로 B, 과학은 93점으로 A를 받았다. 그러면 이 친구 이제 성취도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A는 5점으로 치고요. B는 4점, C는 3점, D는 2점, E는 1점 이렇게 쳐요. 근데 요 방법이 저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18, 6, 4, 2로 하세요. 18, 6, 4, 2. 차라리 2배로.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5, 4, 3, 4, 5 더하면 21인데 이게 2배로 되니까 42점이 되겠죠. 그래서 성취도 점수의 합 나누기 과목수 곱하기 2를 하는데 여기 18로 하면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8, 6, 4, 2로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21 나누기 5 곱하기 2 하니까 평균이 8.4가 나와요. 그럼 10점 만점에 8.4점이라는 얘기죠.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취도 평가를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자, 국어 A 9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반 교과 평균 환산 점수 계산하는 거예요. 보세요. 90 더하기 85 더하기 75 더하기 83 더하기 93 하니까 423. 과목이 5니까 나누기 5 하니까 평균 84.6이 되죠. 여기다 곱하기 0.1 하니까 8.46점. 자,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여기서 8.4점, 여기서 8.46점. 그러니까 16.86점이 되죠. 그리고 기본 점수 10점 있으니까 이게 2학년 1학기 성적이라면 26.86점이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내신 성적을 교과 내신 성적을 냅니다. 여기 보면 자, 기본 점수 10점에 환산 점수 8.4점, 그다음에 평균 환산 점수 8.46점에서 26.86점이 1학기 내 내신 성적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체능은요. 80점 이상이면 A, 60점에서 80점 이상이면 B, 60점 미만이면 C로 합니다. 여기는 A, B, C만 있어요. 예체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체육이 A, B, C 맞았고 음악은 B, A, A, 미술은 A, B, B 맞았다고 쳐요. 그러면 10 곱하기 20 곱하기 요거 20은 20점 만점이죠. 이게 총 30점인데 기본 점수 10점 주고 나머지 점수가 20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20을 곱한 겁니다. 20 곱하기 3 곱하기 A. 여기서 A는 요 A의 개수. A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니까 3, 4,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B의 개수. 그러니까 A는 3점으로 치고 B는 2점으로 치고 C는 1점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A의 개수, 2 곱하기 B의 개수, 1 곱하기 C의 개수를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년간 이수과목수. 3 곱하기 3년간 이수과목이니까 3년간 9과목이죠. 3, 9, 27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0 더하기 20 곱하기 3 곱하기 4. A가 4개, B가 4개, C가 1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 곱하기 9해서 보면 25.556점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역시 내신 성적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체능 내신 점수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예체능 점수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출결 상황입니다. 출결 상황도 점수에 반영을 하죠. 보시면 1학년은 6점 만점이에요. 결석이 하나도 없으면 6점. 2, 3학년은 7점입니다. 그리고 결석 하루당 10%씩 빼요. 그러니까 여기 1학년은 0.6점씩 빼고요. 2, 3학년은 0.7점씩 뺍니다. 점수를 그렇게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우리 애가 결석을 많이 하면 점수가 너무 많이 깎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모든 것을 다 감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병결이나 기타 결석 이런 거는 다 감점 안 합니다. 미인정 결석, 옛날로 얘기하면 무단 결석이죠. 이 무단 결석만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 결석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만점이 나와요. 그런데 지각 많이 하는 친구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 늦게 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각 조퇴 결과가 학년별 3번을 넘어가면 3번당 하루 결석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6번 지각을 했다 그러면 이틀 결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지각 1번, 조퇴 1번 했어요. 그건 2개뿐이 안 되니까 3개가 안 됐으니까 미인정 결석 없죠. 자, 이때는 지각 2개, 조퇴 하나, 결석 하나 있으니까 4개잖아요. 자, 이러면 결석 하루입니다. 다음 3학년 지각 2번 뿐이 없었다. 그럼 결석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3개가 되지 않도록 1년에 3개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3개가 넘는 순간 0.6점에서 0.7점 정도 손해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3년간 15시간 이상 하면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년에 5시간 정도 하면 되겠죠. 이게 본래는 60시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5시간으로 줄여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편합니다. 그래서 15시 이상 하면 되고 1시간 부족할 때마다 1점씩 감점을 한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아무리 안 해도 12점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만 해도 만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활동 실적 반영 점수입니다. 자, 보통 10점 만점인데 기본 점수가 8점이에요. 이것도 그럼 결국 2점이네. 예, 상 받은 거 한 학기당 한 개당 0.5점입니다. 상은. 그다음에 자치의 임원 활동, 반장, 부반장, 학생회 회장, 부회장 뭐 이런 활동이죠. 이거는 월 0.1점씩 인정해줘요. 자, 보세요. 얘가 2학년 1학기 때 상 4개 받고 3학년 1학기 때 상 3개 받았어요. 그러면 총 7개 상을 받았는데 점수는 1점만 가산이 됩니다. 왜? 학기당 한 개만 인정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많이 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에 한 개씩 4개 땄다? 그러면 얘는 2점이 되죠. 4개밖에 안 땄는데도 만점이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월 0.1점이라고 했죠.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이런 거는. 그리고 그러면 3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했다. 반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면 3, 4, 5, 6, 7 8월은 15일이 넘어야지만 1개월로 인정하는데 하루가 모자르죠. 그래서 얘는 5개월만 한 걸로 돼서 0.5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8월 15일까지 했다면 얘는 0.6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10점 만점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만점 받는 학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적도 안 나오겠지만 이 학교 활동 중에서는 결석이나 봉사활동은 웬만하면 만점을 받거든요. 근데 이 학교 활동 실적은 기본 점수가 8점이나 되니까 2점밖에 안 되는데 뭐 설마 2점 못 받겠어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2점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제 강의를 듣는 부류가 주로 이제 세 부류입니다. 한 팀은 이제 학생들, 또 한 팀은 이제 선생님들, 또 한 팀은 이제 학부모님들인데 강의를 제일 열심히 잘 들으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이에요.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잘 들으세요. 근데 선생님들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퇴근하기 전에 끝내줬으면 하는 게 꼭 있으세요. 그래서 시간 맞추느라고 굉장히 그 눈치를 보는데 학부모님들은 시간보다 길어져도 절대 뭐라고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는 항상 이 멘트로 끝내는데, 제발 우리 아이들이 여기 계신 부모님 같았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